안녕하세요. 오늘은 1,000만원에서 20억 부자가 된 최 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금 대출 2천만원에서 10년 만에 연봉 2억, 순자산 20억을 일군 비결. 직장인으로서 월급쟁이는 어떻게 재테크 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으로 시작해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직장인 20억 만들기를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을 담은 1,000만원에서 20억 부자가 된 최 부장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싶은 부동산을 선점하라. 왜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최고의 재테크인가? 2022년 1월 현재 나는 서울의 재건축, 성남의 재개발, 평촌의 오피스텔 분양권, 지방의 아파트 등 여러 채의 투자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보기엔 대단치 않은 수준이지만 10년 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5만원짜리 15평 아파트에 살던 때를 생각해보면 엄청난 발전이다. 그리고 이 발전은 아직 완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부동산으로 이렇게 돈을 벌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부동산은 확실히 한국에서는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다. 이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미국에서 재테크를 하려면 주식을 사고 한국에서 재테크를 하려면 부동산을 사라가 될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사랑은 남달라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 가구 기준으로 보유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 중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보다 부동산으로 부를 증식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부동산 없이 부자 되기는 정말 힘들다. 접근과 전략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던 재산이 서울, 수도권, 광역시에 실거주 한 채의 아파트를 등기를 치는 순간 꿈틀거리기 시작해서 드디어 재테크에 열차가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자가 한 채만으로 오른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인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반대로 내 집 한 채 없이 전세를 살며 열심히 적금만 부었던 사람들에게 최근 몇 년은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열심히 저축하면서도 벼락 것이라는 불편한 단어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자산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직결된 문제다. 즉, 심각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제로금리의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책을 펼쳤기에 현금성 자산의 가치는 폭락하고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이 세계적으로 심화된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의 부동산 강세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산 인플레이션 효과다. 역사적으로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강하다. 아무리 통화량이 늘어도 입지가 좋은 곳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화폐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피해갈 수 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세누리지, 즉 국가는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주조 차익을 얻으려는 유혹에 끊임없이 빠진다. 정치인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돈을 찍어내서 푸는데 이를 말릴 사람들은 없다. 이런 일이 점점 심해질수록 현금성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그 구매력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것을 방어해주는 것이 부동산이다. 유명 부동산 강사인 아기곰님의 이야기 중 부동산은 자산을 담는 그릇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직장인은 물론 부자들의 보물을 담는 창고 역할을 한다. 당신에게 갑자기 100억 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꼬마 빌딩 하나 사고 강남 아파트를 하나 산 다음 주식과 채권, 예금의 금융자산을 일부 구성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좋은 차를 한 대 사고 약간의 플렉스를 즐기는 것이 대다수 직장인의 생각일 것이다. 반면 100억을 현금으로 쥐고 있겠다. 전부 주식을 하겠다 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
실제로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큰돈을 벌면 사업을 했지만 지금은 서울의 빌딩을 산다. 서울의 빌딩과 아파트는 국가는 수요를 유지한다. 그 이유는 굳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준안전자산이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이럴 때 폭락한다. 폭락론자들이 외치는 서울 아파트의 거품론은 항상 반복된다. 사람들이 상승론보다 하락론에 더 귀가 솔깃하고 흥미를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자극적이기도 하고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처 내 집 마련을 못한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폭락이 와야 매수를 하겠다는 심리가 강하므로 심정적으로 폭락론에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 몇 년 전만 해도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급등할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식 인구 감소의 비관론이 그 시대의 기류였다. 그런데 왜 갑자기 몇 년 만에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것일까? 특정한 자산이 오르는 데는 오르는 원인이 있고 내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 주거용 부동산의 상승세는 서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개방 경제 체제이며 외부 변수에 민감한 대한민국의 특성상 세계적인 자산 버블의 시기에 혼자서만 동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역시 세계적으로 동조화되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트렌드다. 언젠가 서울 아파트 역시 상승세가 꺾이고 조정 또는 하락 장세가 올 것이다. 서울 아파트 폭등의 원인이 해소된다면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하락 조정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상승폭을 일부 되돌리는 조정은 가능하더라도 폭락 자체는 어렵다. 달러를 기반으로 한 화폐 경제 시스템에 대한민국도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집값도 오르게 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 폭락론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폭락의 조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겠다. 서울 아파트 폭락의 6가지 조건. 1. 서울 내 아파트의 엄청난 대량 공급.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 안에는 아파트를 지을 빈 땅이 없다. 그러나 굳이 억지로라도 지으려면 못할 것도 없다. 이명박 정부 때처럼 그린벨트를 풀고 서울 요지의 새 아파트를 수십만 채 반값으로 공급하면 된다. 예를 들어 북한산과 남산을 깎아서라도 중량천과 청계천을 덮어서라도 작정하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지을 수는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파트 매수를 멈추고 반값 아파트를 청약하려고 기다릴 것이다. 심지어는 기존 1주택자들조차 오른 집을 팔고 다시 반값 아파트를 받기 위해 무주택자가 될 것이다. 너도 나도 집을 팔고 싶어 하니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다. 또 재건축, 재개발의 모든 규제를 풀어주고 층고 규제도 완화하며 오히려 장려해준다고 생각해보자. 용적률을 1000%까지 올려주고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며 무제한으로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급격한 하락 조정을 보일 것이다. 물론 몇천 채 정도가 아니라 수십만 채를 융단 폭격하듯이 공급한다는 가정이 중요하다. 즉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현재 서울 아파트 폭등의 원인은 공급 부족이었기 때문에 이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일거에 해소한다면 집값이 오르려야 오를 수가 없다. 물론 지금 쓴 이야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새 아파트를 짓는 것만으로는 서울 내 빠른 공급이 어렵다. 그렇다면 기존의 매물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공급이라고 할 수 있다.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한 채를 팔고 무주택이 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쏟아내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당근을 제시하면 된다. 한마디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 과세로 팔게 하면 된다.
물론 여기서부터 많은 비판이 쏟아질 것이다. 투기꾼들의 시세 차익을 도와주는 것 아닌가요? 등의 비판. 맞다. 다주택자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집값을 잡고 싶다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전국이 아닌 서울 통계만 살펴보자.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서울주택 2건 이상을 소유한 개인은 38.9만 명에 이른다. 물론 이 집들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신축 역세권 아파트뿐만 아니라 허름한 다세대나 오래된 빌라도 포함된다. 하지만 서울에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은 분명 적지 않은 수가 존재한다. 다주택자의 비율이 적다고 해도 이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반드시 영향을 준다. 최근 보유세 강화 트렌드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고가주택 2채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에게 퇴로를 열어준다면 아파트 역시 분명 적지 않은 매물이 나올 것이다. 예를 들어 15억짜리 아파트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13억, 12억에도 팔려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다주택자들은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겠지만 집값이 매물이 쌓이면서 하향이 안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25회 이상 규제 1번 도로 시장을 조여왔던 정책을 한순간에 뒤집기란 불가능하다. 정권이 바뀐다 한들 다주택자는 소수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다수기 때문에 국민정서법을 해치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 정작 역사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없었던 시기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건설사 부도와 미분양의 골에 시름이 깊었을 때와 2013년경 재고주택이 첩첩산중으로 쌓여 미분양 해소가 불가능할 때였다. 즉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는 다주택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내고 집값이 폭등할 때는 다주택자들이 문제라며 비난받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어 온 게 한국 부동산 정책의 현 주소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집을 추가로 더 살 여력이 있는 것도 다주택자들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 이들을 이용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이다. 언젠가 주택시장에 깊은 침체기가 온다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획기적인 규제 완화책은 어려워 보인다. 3. 임대차 3법 폐지. 2020년 4월 15일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로 총선 대승을 거뒀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의석을 얻고 자신감을 얻은 민주당은 많은 학자와 전문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을 추진했다. 결국 2020년 7월 말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은 강행 처리되었다. 임대차 3법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전월세 신고제가 아니고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전월세를 재계약 시에 5%만 올릴 수 있는 상한제, 그리고 이 플러스 2년으로 세입자가 원하면 2년간 5% 오른 금액으로 전월세를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세입자의 실거주를 보호하고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먹겠다는 정권의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다.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전세와 월세를 공급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라는 것이다. 집이 한 채 있으면서 그 집을 세주고 다른 집에 새들어 사는 1주택자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고 통상적으로 집이 여러 채 있으면서 남은 집을 다주택자가 전세나 월세로 공급하는 것이다. 임대차 3법의 강행은 집주인들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전세 매물을 없애는 정책으로 이어졌고 전세 가격의 폭등을 만들어냈다. 전세 시세가 40% 올랐는데 5% 오른 가격으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면 누가 새로운 전셋집을 얻으려고 하겠는가. 몇백만 원도 아니고 수억 원의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은 버티게 들어갔고 집 주인들도 자신이 들어와서 살거나 아들이나 부모님이 들어간다고 서로 싸우는 현상이 벌어졌다.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는 자연히 오른다. 전세가는 원래 자연스럽게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조금씩 오르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최근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전세가는 유례 없이 엄청나게 폭등했다. 5년치의 전세금 상승과 같은 금액이
부가 임대차 3법 1년 만에 올랐다. 세입자들 모두 이사를 가지 않으려고 하고 전세 매물이 귀해지니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계약갱신권을 쓴 전세가와 신규 전세가가 2배 가격이 차이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되었다. 전세가가 장기적으로 안정된다면 집을 사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 폭락론을 믿어서든 대출을 받고 싶지 않아서든 청약 가점을 모으려는 이유에서든 집을 살 수 있지만 집을 사지 않는 사람들이 전세 수요자인 것이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은 임대차 시장의 공급을 줄여버리는 악영향을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전월세 가격은 폭등했다. 불안해진 세입자는 무리해서라도 집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서울 아파트값을 더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임차를 살고 있는 세입자는 2년 동안 5%의 인상률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4년 후에는 어쩔 도리 없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시세를 내고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외곽으로 내쫓겨야 하는 현실이 다가오는 것이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전월세를 사느니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요약하자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오히려 엉뚱하게 임차 수요를 매매 수요로 자극시킨 것이다. 4.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폭등. IMF 외환위기 때 A은행의 대출 금리는 27%까지 치솟았다. 이런 살인적인 금리 앞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은 버틸 방도가 없다. 하지만 지금은 저금리 시대다. 코로나19 위기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인 금융정책으로 세계의 중앙은행은 합심해서 금리를 끌어내렸다. 한국은행 역시 이에 동참해서 2020년 5월부터 사상 최저치인 0.5%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다행히도 경기 부양책은 효과를 봐서 최악의 경제 위기는 겪지 않을 수 있었다. 경기가 회복되고 안정세를 띠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대중화되자 2021년 8월, 11월, 2022년 1월 세 차례에 걸쳐 추가적인 인상을 단행했다. 자산 거품을 줄이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동행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쉽지 않다. 최저점 대비 세 차례 금리를 올려도 1.25%에 불과한 수준이라 이 정도로는 자산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수 없다. 기준금리가 1%대가 아닌 5%대 정도는 되어야 의미 있는 집값 안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금리를 집값을 잡기 위해서만 올리는 것은 많은 무리수가 따른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한국은행의 통화조절 수단이다. 즉, 물가가 급등하고 경기의 과열 조짐이 느껴질 때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를 식히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금리 인상이다. 게다가 자영업자들의 만성적인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급증의 상황에서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한계 기업의 부도가 속출하고 자영업자들의 자살률이 급증할 것이다. 기준금리를 5% 이상 올린다면 집값은 잡힌다. 단, 모든 사람이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10년 전에 4억짜리 집을 살 때 2억 원 대출을 받았는데 그 집이 10억이 돼 있고 대출 1억 원을 갚은 상황이라면 10억 집에 대한 대출은 1억 원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LTV는 10%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금리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는다. 또한 2017년 파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서울 집값의 LTV를 40%로 규제하는 것이 골자였다. 즉 10억짜리 집을 살 때 4억 이상은 대출을 안 해줬다는 것이다. 세간의 걱정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주택 부채가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연체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집값은 금리와 그다지 동행하지 않았고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도 금리는 상승 추세였다. 그러나 금리의 완만한 상승세가 아닌 폭등세가 이어진다면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것이고 대출받아서 집을 사려는 투자 심리는 냉각된다. 또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산 속칭 연골로 집을 산 사람들은 원리금 상환의 부담감으로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그만큼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돈이 아닌 다른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물론 빈대 잡자고 초가상관 태울 수 없듯이 집값 잡자고 금리를 급등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 20여 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일이므로 독자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드문 가능성이지만 중앙은행의 금리가 완만한 인상이 아닌 폭등하게 되면 서울 아파트는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대규모의 기업 파산, 경제 쇼크.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과열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약간의 가격 조정이 있었지만 폭락세는 아니었다. 정작 부동산의 빙하기는 2기 신도시의 입주 물량이 쌓인 2012년에서 2014년 정도였으니 몇 년의 시차가 존재한다. 금융위기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준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충격은 지금 30대 이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기억할 것이다. 대규모의 기업 파산과 해고가 반복되었고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들은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다. 한부, 대우, 기아, 신동아, 우성, 쌍용, 청구, 산미, 혜태 등 대기업 그룹이 통째로 망했고 기업에 돈을 공급해주던 은행들도 줄줄이 망했다. 이런 경제 쇼크가 일어나면 서울 부동산이라고 해도 버텨낼 도리가 없다. 결국 부동산을 지탱하는 축은 보유자의 원리금 상한이 유지되며 대기 매수자의 소득이 유지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집을 가진 사람이 실직해서 소득을 잃으면 원리금 상한이 연체된다. 연체가 지속되면 은행은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로 넘긴다. 그 전에 집주인은 집을 팔 수밖에 없는데 주택의 매기 매수자인 다른 직장인들 역시 실직을 하면 소득이 없어지므로 집을 살 능력이 없어진다.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의 IMF급 쇼크가 또 오고 대량 실업이 발생해야 30% 정도의 서울 아파트 가격 폭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 대기업의 건전성은 24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때 호되게 당한 이후로 대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돈이 필요하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지 은행에서 돈을 잘 빌리지 않는다. 대기업의 입장에서 주식은 원리금 상환의 의무가 없는 자기 자본이지만 은행에서 빌린 채권은 원리금 상환의 의무가 있는 부채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 역시 BIS 비율을 높이며 항상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며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그래서 한 번 있었던 일이 반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하튼 대규모의 기업이 부도나고 은행이 망하고 경제 쇼크가 오고 환율이 폭등한다면 서울 부동산이라고 해서 폭락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이다. 6. 디플레이션 경제.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경제 성장과 무관하게 화폐 가치가 끊임없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화폐 공급을 줄이고 디플레이션 경제가 온다고? 그렇다면 집값은 내린다. 물론 경제는 엄청난 빙하기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실거주할 집이 필요했으기도 하지만 전세와 월세로도 거주는 가능하다. 다른 이유를 추가하자면 지금보다 집값이 오르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비싼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면서 집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집을 사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지금 10억 원인 서울의 아파트가 내년에는 9억 원이 되고 후년에는 8억이 된다면 누가 빚을 내서 집을 사려고 하겠는가? 사실상 코로나19 위기에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디플레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2020년 3월 초 코로나19 위기에서 미국 FOMC의 파월 총재가 이 기회에 부실기업을 청산하고 사람들의 투기 심리를 예방해야겠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고 달러 발행량을 줄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걸 실천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것은 1920년대의 대공황의 재림이었을 것이다. 대기업이 부도나고 실직자가 늘어나고 자살자가 속출하며 아무도 소비를 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세계 경제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다. 이미 100여 년 전 미국과 30년 전 일본에서 한번 경험해본 일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세계의 중앙은행 총재들은 다 같이 합심해서 돈을 엄청나게 푼 것이다.
즉 디플레이션 경제는 현통화 제도에서 올 수가 없다. 인플레이션은 금리 조절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조절이 가능하지만 한번 디플레이션이 오면 그것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폭등보다 폭락이 어렵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외에도 더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6가지로 서울 부동산 폭락의 조건을 정리해보았다. 결국 폭락론자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들이다. 다만 자산시장에는 어떠한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말도 100% 무시할 수는 없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달러 자산을 들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주식을 미리 팔고 바닥에서 줍줍이 가능했을 것이다. 부동산의 불황 역시 미리 알고 있었다면 부동산 바닥의 절정이었던 2013년에 여러 채를 사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누구도 불가능하다. 다만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식으로 상식선에서 단기적인 예상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금과 같은 규제책이 이어진다면 그 폭은 줄어들지언정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여지는 아직 있다고 본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 공급이 서울에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한국의 수출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매우 안정적이며 가장 중요한 서울 내의 대규모 아파트 대량 공급의 신호는 요원하다. 3기 신도시 역시 아무리 빨라도 2026년은 되어야 입주가 가능할 것이다. 여전히 서울 아파트는 전국의 모든 사람이 원하는 아이템이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많은 달러 자산의 유입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서울 아파트의 대기 매수세가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서울 아파트는 대기 수요가 탄탄해서 투자 수요와 실거주 수요가 강한 자산이다. 또한 투자 자산뿐 아니라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도 훌륭한 자산으로 어지간한 악재가 오지 않는 한 폭락은 어렵다. 물론 지나치게 과열된 상황에서 속칭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사라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감당할 만큼의 능력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가든 투자든 가능한 것이지 무조건 빚내서 투자하다가는 쪽박을 찰 수밖에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